캐나다의 트리도 총리가 후임자가 정해지면은 총리직을 사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캐나다는 의원 내각제고 총리가 국가 원수이긴 한데 의원 내각제에서는 이제 여당의 대표가 당대표가 총리가 되죠. 그러니까 후임 당대표를 뽑으면은 이제 그때 총리 그만두겠다 이렇게 그만둔 건데, 이 양반은 2015년부터 집권했어요. 그때 집권 당시에는 굉장히 젊고 잘생긴 총리로 유명했죠. 44살에 집권을 했고 이제 10년이 지나서 54살이 됐는데, 이 양반이 이렇게까지 물러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코로나였어요.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을 겪었죠. 보복 소비 등등 하면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의 문제였는데 그거를 헤쳐나가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하면서 또 하나는 상승한 물가 중에 대표적인 게 주택 가격이었어요. 근데 이게 물가를 잡는 데 실패하고 특히나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민자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트리도 총리도 말하자면 약간 좌파 성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리버럴한 사람들은 우리 좋다고 오는 사람들을 왜 막냐,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선순환의 흐름으로 가려 그러면은 노동력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신분 상승도 하고 그 다음에 사회 전체적으로는 좋은 노동력이 들어와서 잘 돌아가는 이런 사이클이, 그러면서 어떤 사회도 다양해지고 이런 사이클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데, 캐나다는 이게 너무 급격했던 거예요. 원래는 몇만 명 정도 들어오던 게 100만 명 이상 빡 들어오니까 일단 사회적으로 충격이 너무 컸고, 그 다음에 이게 이민이 들어오는 단이 너무 편향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전에는 옛날부터 오던 사람들은 이제 원래 이민 뭐 가끔 오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꽤 했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이제 캐나다에 뭐랄까 좀 부동산 투자도 많이 하고 이민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 트리더 집권 이후에 인도계가 급증을 한 거예요. 사실은 미국도 좀 첨단 기술 쪽, 그러니까 중국하고 인도계하고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자칫 뭐 좀 안 좋은 뜻으로 해석될까봐 좀 저어되기도 하는데, 근데 주어진 사실이 그래요. 주변에서 별로 좋은 얘기를 못 듣습니다. 지저분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대한 배려가 좀 없다고 생각하고, 중국 사람들이 한번 훑고 지나가면 화장실 개판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음식을 먹어도 그렇게 얌전하게 안 먹고요. 아파트에 중국 사람이 산다 그러면은 주변에 민원이 끊이질 않고요. 제가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면은 중국 사람들을 그냥 단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대 차이나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그냥 옆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차이니즈를 굉장히 꺼려해요. 그에 비하면 이제 매사 조심조심하는 재패니즈는 굉장히 느낌 좋습니다. 코리아는 어떠냐? 그거는 뭐 지금의 맥락하고는 상관없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이니즈가 뿔을 낼 수 있었던 건 뭐냐? 돈이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덜한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컨대 아파트를 한 채 짓는다. 그러면 중국의 부자들이 와가지고는 아파트를 어떤 식으로 사느냐? 2305호를 주세요 라고 하지 않아요. 5호 라인을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이쯤 되면은 이제 큰 손님이 되니까 이게 뭐 주변에 민폐를 끼치거나 말거나 안 팔 재간이 있나? 2305호 나한테는 안 팔아. 너 주변에 이제 민원이 너무 많아. 그런데 이 라인을 주세요 이래버리면 그걸 뭐 파는 사람이 안 팔 재간이 있나? 팔아야지. 이 중국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정착을 하고 있던 와중에 트리도 총리가 들어오면서 인도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중국인 저리가로 주변에 민원을 많이 발생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또 하나는 인도도 이제 천차만별이긴 한데, 캐나다에 이민을 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여튼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이민자 문제, 한 라인을 그냥 통째로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격 상승이 안 일어나겠냐고. 이걸 잡으려 그래도 잡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되면 지난번에 지난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물가가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가가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요. 바이든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물가가 깔려있어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살기 불편하다. 마음이 불편해. 그냥 내가 실제로 생활이 불편한 걸 떠나서 일단 이거는 생활이 불편한 거고요. 그 다음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게 이제 이민자의 문제. 미국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온갖 대도시에, 뉴욕에, 시카고에 이제 호텔들을 전부 다 이민자 숙소로 써버리고 막 그러더니 이민자가 득식을 하니까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불편해. 기존에 와있던 이민자들조차도 이건 너무해 라고 생각하는 상황까지 오니까 결국 바이든이 아무리 이제 재집권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나왔던 거고 그 포인트를 트럼프가 파고들었던 거. 자, 그런데 이거만 갖고는 예컨대 정기적인 선거를 치르는 대통령제에서는 혹시 이게 선거의 이슈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결정적으로 정부가 무너지는 계기는 안 됩니다. 트루도 정부는 어떻게 무너졌느냐? 사실은 트럼프 때문이에요.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자마자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니네 25%씩 관세 빡 때려버려. 이렇게 되니까 트루도는 체면 불구하고 말하라고 날아갔죠. 날아갔더니 너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라. 주나 되어라. 딱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히 사진은 한 장 찍고 오긴 했는데 그래도 일국의 총리가 그렇게까지 납작 엎드려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뭐라도 선물이라도 하나 줘서 보낼 법한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같이 캐나다가 기본적으로 연정이었어요.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한 상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연정의 파트너들이 들어서 못해 먹겠다는 너 같은 총리 모시고는 내가 창피해서 일 못하겠다. 이런 캐나다의 자존심을 갖다 버린 이런 창피한 인간 같은 이라고 연정에서 떨어져 나간 거. 이러면서 결국은 이게 연정으로 꾸역꾸역 집권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 연정이 깨진다. 그럼 뭐 어쩌겠어요. 정권 내놔야지.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가, 이민 이런 어떤 기본 조건 하에서 그러니까 살기가 불편해. 살기가 힘들어가 기본 1조건. 그 다음에 마음이 불편해. 이게 이민이죠. 마음이 불편해. 2조건. 그 다음에 자존심 상해. 여기서 빵! 터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트루도가 물러나게 됐더니 트럼프는 위로는 못해줄 망정 캐나다하고 미국 합병하면 관세가 사라진다. 사실은 관세뿐만이 아니라 정확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캐나다가 미국과 합병한다면 관세는 사라지고 세금은 대폭 인하될 것이다. 관세는 트럼프가 25%를 매긴 거니까 트럼프가 관세 매기기 전까지는 여기는 무관세입니다. 원래 이제 지금은 이름을 바꿨지만 이제 나프타라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자유무역지대의 원조예요. 25%를 뻑 때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것이고 그 다음에 세금은 이거는 뭐 사실입니다. 캐나다는 세금이 세요.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온라인으로 무슨 물건을 산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숙박업소를 예약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약한 금액을 정확히 그 금액을 내면 끝이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텍스가 붙어요. 주마다 좀 달라요. 근데 싼 데는 뭐 4%, 많이 가면은 많이 가도 한 8% 그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캐나다로 넘어가면요 10%가 훌쩍 넘어갑니다. 16.5%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내가 한 10만 원짜리 숙소를 예약했는데 갑자기 한 12만 원짜리 숙소가 13만 원짜리 숙소가 되는 거예요.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기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동부 쪽도 그렇고 서부 쪽도 그렇고 밴쿠버하고 시애틀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밴쿠버 사람들이 그냥 시애틀 넘어와서 쇼핑하고는 다시 밴쿠버 돌아가는 이런 것도 되게 많고 이런 게 이제 미국과 캐나다의 현주소인데 그거를 캐나다는 정확히 파고드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거든 어쨌거나. 다만 이제 이 타이밍에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느냐 할 텐데 그러면서 이 사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캐나다의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아니 지금 자존심을 건드려가지고 지금 총리가 물러났는데 퍽이나 좋아하겠습니다. 과연 좋아할까? 그리고 캐나다는 미국이 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캐나다도 이 과정에서 캐나다가 그냥 마냥 평화롭게 지금까지 온 나라가 아니에요. 캐나다도 전쟁 많이 겪었습니다. 이런 나라를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미국하고 캐나다는 사실상 그야말로 제일 가까운 나라 중에 하나였을 텐데 그런 나라를 두고 가까울수록 잘해줘야 되는데 가깝다는 이유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굉장히 무례한 거죠. 이 무례의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트럼프처럼 이렇게 거래 좋아하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 무례의 가격은 얼마이냐. 이것도 한번 좀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트럼프가 파나마 운하에 눈독 들인다는 얘기는 이미 했었죠. 그리고 그린란드에도 눈독 들인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사실상 그냥 내놔라. 그 다음에 그린란드는 돈 줄게 팔아라 였어요. 근데 둘 다 무력과는 거리가 있는 얘기였죠. 근데 기자들이 걔들 되게 싫어하던데 계속 말 안 들으면 어떡할 거야? 뭐 무력사용도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그 대답이라는 게 이건 겁니다. 무력 사용을 배제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겠다. 나는 확언할 수 없다. 약속하지 않겠다.
다만 이건 있어. 그린란드 주민들이 독립을 하거나 또는 미국으로의 편입을 투표로 결정한다. 그런데 덴마크가 그걸 방해한다. 그러면은 매우 높은 관세를 덴마크에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덴마크에는 군사 옵션보다는 일단은 경제 옵션에 더 무게를 두는 방안이 되겠죠.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군사 옵션은 아니고 이렇게 되면 이제 파나마는 진짜 남는 거죠. 그럼 파나마는 어떻게 되냐? 파나마는 운하 보수를 위해서 미국에 30억 달러를 달라고 한다. 4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거기에 대한 트럼프의 대답. 중국한테나 달라고. 니네 파나마 운하를 사실상 지금 중국에 팔아먹었잖아. 파나마 운하 지금 중국이 운영하고 있잖아. 우리가 그거 고쳐주는 게 지금 중국 쪽으로 고쳐주는 것밖에 더 되냐고. 나는 지금 파나마가 고쳐달라 그러면 어차피 파나마 운하 제일 많이 쓰는 게 미국이고 하니까 뭐 고쳐줄지도 모르겠는데 그거 내가 이 돈 주면은 그거 고스란히 중국 주머니에 들어가는 꼴이 지금 되어 있는데 그걸 내가 왜 주니? 중국이 사실은 1대1로를 통해서 굉장히 요소에 이제 중국의 영향력을 팍팍 키우고 있죠. 이제 항구나 항만 이게 이제 강대국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인구수도 어느 정도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 규모도 작용하고 군사력 당연히 들어가고요. 영토의 크기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영토의 크기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그냥 그야말로 땅덩이였지만은 대항해 시대 이후 한 16세기 이후부터는 영토의 크기라는 거는 외부로의 연결망을 뜻하는 거예요. 항구, 그 다음에 철도 이런 것들이죠. 이거를 중국이 전 세계 요소에 갖다 박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항구와 철도망에다가 송유관 시설까지도 같이 연결을 해서 그래서 아프리카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묘하게 파키스탄에 지금 투자를 어마무시하게 해서 파키스탄이 인도하고 중국이 또 이제 사이가 안 좋죠. 근데 파키스탄이 인도하고 또 사이가 안 좋죠. 적의 적은 친구라서 파키스탄에 투자를 해주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세계 지도를 딱 놓고 보면은 인도양 밑으로 해가지고 말라카 해협 통해가지고 대만 해협으로 해가지고 동북아시아에 이제 석유가 올라와요. 근데 파키스탄에다가 딱 항구를 하나 딱 박아놓고 파키스탄에서 중국으로 가는 송유관을 딱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말라카 해협까지 갈 일이 없네. 그러면은 만약에 말라카 해협이나 대만 해협에서 위기 상황이 생겨서 한국이나 일본은 기름 없어서 쩔쩔매도 중국은 기름 걱정이 없더라 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기타 등등의 이런 항만, 철도 이 결국은 길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요 얘기입니다. 송유관도 어떤 의미에서는 길이고 그 길의 대표적인 게 운하죠. 근데 남미에도 손을 어마어마하게 뻗쳤어요. 원래 남미는 미국의 뒷마당이었는데 이제는 중국이 다 먹었어요. 이제 최대 교역국이 다 중국이 돼버린 상황이 남미에 적지 않은 나라가 파나마 같은 경우에는 파나마 운하 사용 빈도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중국이 한 3등인가 할 겁니다. 2등인가 3등인가 하는데 그 반도 안 돼요. 반의 반 정도 될 텐데 어쨌거나 미국으로서는 뒷마당에 뭐 이렇게 강아지들 풀어놓고 있는데 갑자기 늑대가 한 마리 뒷마당에 들어와갖고 막 설치고 다니는 거죠. 이제 늑대를 쫓아내기 위해서 파나마에서 군사력도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한 걸로 봐야죠. 어쨌거나 이제 기사가 충격적인 이유는 파나마는 원래가 지금 이제 원래 친미 정권이 많았어요. 이게 파나마가 원래 노리에가라는 사람을 미국 특공대가 가서 막 쫓아내고 막 그런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파나마는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한 전례도 있어요. 그러긴 했었는데 이게 충격적인 건 사실은 그린란드예요. 왜냐? 그린란드는 파나마는 미국의 뒷마당이지만은 그린란드는 미국의 동맹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딱 해가지고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죠. 그러면서 덴마크 왕실의 문장을 교체를 했는데 언뜻 보면은 뭐 대충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대충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실 달라진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요 부분이에요. 원래 문장이 요렇게 생겼었거든요. 요 이렇게 방패 4개 중에서 요 아래쪽 방패 요 왕관이 3개가 있고 요 지도 하나 놓고 북극곰 한 마리 써 있어요. 이 지도하고 북극곰이 이게 이제 그린란드를 상징하는 거고 요게 사실 스칸디나비아 3국 있죠.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요 세 나라인데 요 세 나라가 옛날에는 이제 한 나라처럼 운영돼서 덴마크가 옛날엔 그 세 나라 짱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의미로 이제 왕관 3개가 들어가 있는 게 이게 덴마크 왕실의 문장이었는데 바꾼 거예요. 일단 옛날에 세 나라 짱이었던 거는 이제 포가레트 이제 옛날 얘기야. 이제 상관없으니까 왕관은 일단 빠졌어요. 대신에 그린란드 절대 안 넣겠다. 곰만 한 마리 큼직하게 정하셨습니다. 아까는 곰 크기가 요만했는데 이제 곰 크기가 훨씬 더 커졌죠. 이제 그린란드 수호 의지를 보인 건데 여기다 대고 트럼프가 또 무섭게 나오니까 덴마크 총리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린란드가 무슨 팔라고 내놓은 매물인 줄 아냐. 판매 대상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자국 방송을 통해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깨우는 일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저는 뭐 안 판다 그러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저 같으면 이거보다는 좀 더 세게 얘기했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메테 프레데릭슨 총리의 언급 중에서 저는 이 얘기가 가장 의미심장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동맹의 일원이다. 니나 내나 나토 회원국 아니냐, 나토는 군사 동맹 아니냐, 너 지금 동맹한테 지금 무슨 짓 하는 거냐. 제가 어제 UST를 얘기를 하면서 동맹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나토의 회원국을 건드리는 거는 일본보다도 어쩌면은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나토는 회원국이 무려 31개국입니다. 진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회원국의 땅을 강탈한다. 그게 미국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미국과 함께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나라가 과연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안보적으로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게임을 하고 있는 한 단면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이 얘기도 했어요. 나토 회원국은 GDP의 5%를 국방비로 써야 된다. GDP 5%라는 돈이 어느 정도 돈이 되는 건지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좀 자세히 언급을 해드렸고, 이 말인즉슨 이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뭐랄까요, 개발 시대에 미국의 안보를 맡기고 우리는 경제 개발에 전념할 수가 있었죠. 이거는 뭐 사실입니다. 이건 아무리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이라 하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주어진 팩트인데, 사실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럽 같은 경우도 안보 무임승차를 거예요. 미국이 유럽을 지켜준 거죠. 러시아의 미사일로부터. 이제 그 시대가 끝나고 트럼프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는 우리 지키기도 바빠. 우리도 이제 돈 없고, 우리도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언제까지 우리한테 그냥 업혀 살라 그러냐. 그냥 네 살 길 네가 알아서 찾아라. 이 선언인 거죠. 그 말인즉슨 내가 왜 니들 왕초노로 타는 대가로 니들을 위해서 우리 돈 찍어내서 우리 돈 풀어가지고 니들한테 돈도 대주고 니들 지켜주고 그래야 되냐. 니들이 알아서 해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게 아메리칸 퍼스트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야말로 미국 제일주의, 미국 최고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정확히 말하면 그 뜻이 아니고, 사실 이제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 아니야. 세계 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일 뿐이야. 우리도 전 세계 경찰 노릇 같은 거 하기 힘들어. 우리도 이제 그만할래. 니들은 니들끼리 알아서 해. 우리 한 몸 건사하기 바빠. 그게 이제 트럼프가 말하는 아메리칸 포스트의 실체죠. 다만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한 일도 많지만 국제사회에서 떵떵거릴 수 있었던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심이 좀 좋아야 돼요. 좀 형님 노릇 하려면 퍼줘야 돼요. 하다못해 뒷골목에서도 형님 노릇 하려면은 얼라들한테 뭐라도 좀 줘야 돼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그거 안 하겠다. 니들 알아서 살아라. 그럼 이제 조직 해체하는 거죠. 여기서 근데 조직도 해체하지 않겠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기도 3%밖에 안 쓰는데 3.5%를 쓰는데 남들한테 5%를 써라. 명백히 무리한 요구죠. 어쨌거나 이 말인즉슨 점점 더 미국 스스로도 힘이 없어진다는 자인의 다름 아니다 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미국이 힘이 없다는 자인, 인정, 고백 인 거죠.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를 넘겨라. 트럼프가 군 투입 으름장까지 놨다. 덴마크 총리는 그린란드는 주민들의 것이지 매물이 아니다. 여기까지는 어제 제가 전해드린 얘기고요. 여기에 이제 독일과 프랑스가 참전을 한 겁니다. 트럼프야,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린란드는 덴마크領이고 분명히 유럽의 영토다. 유럽연합은 세계 어느 나라가 됐든 주권적인 국경을 침해하는 걸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주권적인 국경을 침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강자의 법칙이 통용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걱정을 하면서, 강자의 법칙이 승리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스스로 깨어나야 한다. 옛날에 이제 동맹 중심의 사고에서는 니들 배가 고파? 그럼 뭐 그래, 니들 반쪽 갖고 니들 나눠 먹어. 나는 반만 먹을게. 뭐 그래도 여전히 제일 많이 먹지만, 이런 접근법이었다면 니들은 배를 굶거나 말거나 나 상관 안 해. 이게 이제 그래도 나 배 터지는데 그래도 나 혼자 더 먹을래. 니들은 못 줘. 이게 이제 아메리칸 퍼스트인 거죠. 그렇다면 이게 프랑스 장 바로 외무장관이 한 말이거든요. 프랑스도 그래? 우리도 그래. 지금까지는 뭐 프랑스는 사실 미국에 그동안 할 말 꼬작꼬작 다 하고 살았지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동맹이었었는데, 그래 그딴 식으로 해봐. 동맹이고 뭐고 우리도 뭐 미국이 하니까 우리도 뭐 유엔에서 맞장구 쳐주고 이딴 거 없어. 그래 봐봐. 요렇게 나오는 거죠.
다만 이제 그 주권 국가인 미국하고 유럽하고는 또 좀 달라요. 유럽연합의 그 협약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리스본 조약의 42조 7항에 한 회원국이 무력 침공을 당한 경우에는 다른 회원국이 유엔 헌장에 따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 원조를 제공한다. 한 회원국이 무력 침공을 당하면 다른 회원국들이 다 도와줘야 된다. 근데 가능한 모든 수단, 그러니까 군사력을 포함해서 도와준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EU 대변인한테 이거 만약에 미군이 그린란드에 침공하면은 이거 해당되는 거냐 그랬더니 해당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질문 자체가 가정을 전제로 한 거 아니냐, 얘기 안 된다. 원래 이제 원래 대변인이 답변할 때 지켜야 되는 원칙 중에 대원칙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골치 아픈 질문을 피해가는 솔루션 중에 하나고 틀에 박힌 답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조항의 단서 조항이 나토 산하 공약과 일치해야 된다. 근데 미국이 나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차피 이 조항으로도 어차피 그린란드를 구해주기는 어렵다. 사실 이런 어마무시한 조항이 있긴 하지만은 EU의 시작이 원래 ECC였잖아요. EU의 시작이 경제협력, 경제공동체였어요. 경제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은 EU 선거하고 자국 선거하고 따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EU 선거는 좌파 계열들이 더 많이 뽑혀요. 그래서 EU가 뭐 약간 기후변화라든가 뭐 이런 좀 뭔가 좀 환경 문제 이런 좌파적 어젠다들이 이런 부분에는 EU가 한 목소리도 내고 좀 목소리도 제깍제깍 내고 파워를 부리는데 이 뭔가 좀 이렇게 안보적인 문제 들어오면 EU는 이제 움츠러들죠. 실제로 EU는 안보를 하라고 있는 입장이 아니라 EU하고 거의 멤버가 겹치는 나토가 있잖아요. 안보는 나토한테 이렇게 맡기다 보니까 굉장히 그야말로 유럽의 투명적인 결과를 안길 수 있는 안보 상황에 EU는 정작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 자체가 뭔가 좀 집단 안보 체제 내지는 동맹 체제라는 게 굉장히 무력한 모습.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 잡기를 나토의 파열음이라고 뽑아드렸어요. 자, 이 와중에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이제 판매 대상이 아니다 정도, 매물 아니다 정도로 우아하게 얘기했는데 좀 더 이제 현실적인 얘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린란드가 원하면은 독립은 할 수 있다. 근데 그 독립한다고 해서 그게 미국 땅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건 또 뭔 말인가? 갑자기 너무 급발진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독립시켜줄 생각도 있어? 그러면 뭐 미국 가지 말는 법도 없겠네를 선언할 수 있죠. 사실은 우리가 그린란드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이번에 그린란드가 논란이 되면서 아는 사람들도 많았겠지만서도 그린란드의 역사적인 어떤 배경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어제 그 트럼프 아들이 그린란드에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인사전합니다. 딱 이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말 트럼프가 직접 가긴 너무 바쁘고 아들 딱 보내가지고 딸랑 4시간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린란드 언급한 게 이게 뻥이 아니다라는 거를 딱 자기 아들 보내는 걸로 딱 자기 의지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쓴 거죠. 근데 트럼프의 아들이 도착했을 때 그린란드 주민들이 마가 모자를 쓰고 공항에서 맞이해요. 물론 여기까지 나간 열렬한 이제 트럼프 지지자니까 이런 말을 했겠지만은 덴마크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미국이 우리를 동등하게 대해준다면 미국에 편입해야 한다. 물론 이건 공항까지 나간 사람의 얘기예요. 모든 그린란드 사람들이 이러는 건 아닌데 그린란드라는 나라 자체가 원래 이제 덴마크의 식민지였어요. 식민지였다가 1953년도에 이제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는데 오히려 이제 덴마크 본국에 이제 편입이 돼버려요. 근데 이제 그 그린란드의 좀 뭐랄까 저항 정신을 할까 꾸준히 하면서 또 그리고 또 본국에서 관리하기도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1979년도에 자치권을 니네끼리 그러면은 니네 동네에서 니네끼리 살아라. 그런 다음에 2008년에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아예 국방과 외교를 빼고는 그냥 완전 자치권을 얻어냅니다. 그러면서 자치정부법이라는 거를 덴마크도 인정한 자치정부법을 만들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린란드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독립을 선언할 수 있어요. 주민투표만 통과하면은 그린란드는 지금도 독립을 선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덴마크에서 나오는 얘기가 원하면은 그린란드는 독립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린란드가 지금 뭐 트럼프 주니어가 갔을 때 공항까지 나가서 환영하는 사람은 뭐 어떻고 그린란드 자체는 어떠냐? 일단 그린란드의 이제 총리가 이 양반이거든요. 젊고 잘생겼죠. 이 양반이 무테 에게다라는 양반인데 이 양반도 지금 상황이 급박하니까 일단은 현재까지는 어쨌거나 덴마크 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치국의 총리로서 덴마크로 가서 이제 일단 대책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왕하고도 만나가지고 의회하고도 만나고 이제 이거 어쩔 거냐 약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총리 자체가 분리독립 지집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가 됐다. 그래가지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는 의지를 보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생각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분리독립을 선언을 해버리면은 의사와 관계없이 나 잡아 잡수라고 선언하는 결과로 이해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일단 그 그린란드 총리가 분리독립의 의지가 강하다는 면에서는 트럼프한테 우호적인 것 같지만은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좌파 인사고요. 그 다음에 환경론자예요. 환경론자는 필연적으로 히토류 채굴에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린란드에 돈을 벌어줄 게 히토류다? 그 돈 안 벌고 말래. 왜 우리 사는 환경을 망가뜨려? 이거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탐내는 이유가 바로 그 히토류거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걸 우리가 늘상 보던 지도하고 달라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도상으로는 북극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경을 잘 안 봤을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각도는 아니지만 북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이 이제 그 러시아 땅, 이쪽이 이제 미주 땅, 러시아 땅이니까 이쪽이 이제 영국, 프랑스, 이쪽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의 변수는 히토류가 물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북극의 바다가 녹고 있어요. 얼음이 녹고 있어요. 이게 한때 그래서 얼음에 뒤덮여 있으면 당연히 배가 다닐 수가 없죠. 그런데 얼음이 녹는 바람에 옛날에는 얼음이 뒤덮여 있었던 이 가운데 길로 옛날에 이렇게 뺑뺑뺑뺑 돌아서 갔었는데 이제는 가운데 길로 질러서 갈 수 있게 됐어요. 훨씬 더 빨라지고 질러가겠죠. 그 항로의 중심에 그린란드가 있고 그리고 요 주변에서 중국하고 러시아 배들이 요즘에 얼음 녹은 걸 기화해서 빨빨거리고 열심히 다니고 있고 이게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보는 지도로 보면은 이 북극해 스칸디나비아 쪽에서 다니는 게 미국하고 뭔 상관인가 싶을 텐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빨빨거리고 다니면은 미국 바로 코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신경 쓰이는 거죠. 요거 이제 이 문제 때문에 하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익히 아시다시피 이제 히토류인 거죠. 히토류라는 게 이게 우리가 통칭해서 부르는 거고 개별적으로 얘기하면 다 광물 이름이 있어요. 광물 이름이 있는데 이제 통칭해서 히토류라고 하죠. 근데 대체로 그게 중국의 90% 이상 의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중국을 못 사게 걸고 중국의 목줄을 꽉 쥐어야 되는데 사실은 중국이 그냥 멱살 딱 꼼짝마 그랬는데 갑자기 옆구리에 권총이 하나 쑥 쑤시고 들어오면은 그냥 조용히 멱살 풀어놓고 왜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중국에 이제 약점 잡히지 않으려면 다른 어떤 대안을 모색해야 되죠. 그래서 그린란드에는 진심으로 덤비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 일단 내일 모레 물러날 예정이긴 하긴 하지만은 블링컨 국무장관이 당장 그거 별로 좋은 생각 아니고 효과적인 생각도 아니다라고 했고 의회에서도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그런 어떤 미국 내의 논란이 더 커질 것 같은데 그 얘기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아요.